자, 지금부터는 본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교과서 5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57페이지부터 우리가 예측하며 읽기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본문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점은 바로 우리가 예측을 할 때 그때 사용했던 단서나 그 예측한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서를 사용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는지, 이끌어냈는지 이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른 말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본문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나라가 글을 예측하며 읽는 과정에 대해 봅시다. 국어 선생님께서 내용을 예측하면서 글을 읽으라고 하셨다는데 어떤 글을 읽으면 좋을까 하고 글을 지금 선정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책을 꺼냈는데 이 책 재미있겠다. 책 제목이 관계의 심리학이고 책 표지에 여러 생각들로 가득 찬 머릿속 그림이 있으니까 아마도 사람들의 심리와 관련된 책이겠지? 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떤 단서를 활용했냐면 책 제목과 표지의 그림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책의 제목이나 표지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해서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대해서 예측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책에서는 사람들의 심리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겠지? 라면서 이어질 내용을 추측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마 이게 책 속에 설명이 있었나 봐요. 이 책을 지은 이철우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이 나라가 보니까 사회심리학자래. 그래서 강연, 방송 등에서 사회심리학을 대중에게 정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사회심리학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글쓴이가 했던 활동을 보니까 대중에게 심리학을 쉽게 설명하려고 이 책을 쓴 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얘는 우리 그러면 뭘 단서로 무엇을 예측해 본 걸까? 아마도 글쓴이에 대한 소개 글을 보고 나서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글쓴이의 이 책을 쓴 의도에 대해서 추측한 거죠. 아마도 심리학을 쉽게 설명하려고 이 책을 쓴 것 같아. 뭐 본인의 주장을 막 강조하고 남들을 설득하려고 쓴 건 아니고 아마도 대중한테 심리학을 설명하려고 쓴 글이 아닐까 하고, 물론 이제 틀릴 수도 있죠, 이 내용이. 근데 아마 글쓴이의 의도가 이렇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본 거죠. 그래서 책 한 장 넘기면 우리 보통 차례, 목차 나오잖아요. 그쵸? 우리 교과서에도 단원 이름 뭐 1, 2, 3, 4 이렇게 나와서 목차 나와 있죠. 모든 책에는 다 거의 다 차례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 차례를 보니까 쭉 나와 있죠. 이 차례를 보니까 이 책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로 글을 묶어서 책을 구성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단서로 활용한 거는 글의 차례이죠. 글의 목차를 보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로 글을 묶어서 이 주제,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상, 감정, 표시라는 요인별로 이 소단원, 소주제를 묶어가지고 책의 내용을 구성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차례를 통해서 내용을 구성한 방식에 대해서 예측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조금 더 나가면은 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그 글의 구조에 대해서 예측해 본 거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건 잘 파악한 것 같죠? 아마도 책 제 차례를 보니까 이게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상 요인, 감정 요인, 표시 요인이라는 걸로 이제 소제목을 묶어서 전달하니까 조금 더 체계적인 느낌이 들겠죠. 막 인상 얘기했다, 감정 얘기했다, 다시 인상 얘기했다, 표시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묶어서 전달하는 게 훨씬 체계적이겠죠. 이런 평가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장으로 넘겨보면 실제 이제 책 본문이 나옵니다. 일단 제목부터 나오죠. 관계는 첫인상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나라가 한 생각을 볼 수 있어요. 이 글의 제목을 보니까 글쓴이는 인간관계에서 첫인상이 하는 역할을 설명하려는 의도로 이 글을 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단서로 보니까 제목을 단서로 봤을 때 글쓴이가 인간관계에서 첫인상의 역할을 설명하려는 의도로 글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시 제목을 통해서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 여기서는 이제 아마도 첫인상의 역할을 설명하려는 의도이지 않을까라고 글쓴이의 의도를 예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설명하는 의도, 이 설명하려고 글을 쓴 게 바로 이 글을 쓴 목적이죠. 그래서 그걸 참고했을 때 이 글의 종류는 바로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쵸? 설명하려고 이 글을 썼으면 설명하는 글이고 주장하려고 이 글을 썼으면 주장하는 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쓴 목적을 봤을 때 이 글의 종류가 바로 설명하는 글이니까 아마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의 일반적인 구조에 따라서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내용이 진행되겠지? 다른 말로 쉬운 말로는 우리가 아는 말로는 진행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본인이 어떤 예측을 하고 있냐면 그 설명하는 글이라는 이 글의 종류를 알게 됐어. 왜냐면 이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 즉 목적을 알게 됐잖아요. 그걸 참고했을 때 이 글의 종류를 알게 됐는데 그 종류에 대한 본인의 배경 지식,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설명하는 글의 일반적인 구조를 얘가 지금 나라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알고 있는 설명하는 글의 구조가 있었어. 요 글은 설명하는 글이니까 아마 내가 알고 있는 그 구조에 따라서 글 구조가 형성되겠지? 라고 배경 지식을 단서로 해서 글의 구조, 설명하는 글이니까 처음, 가운데, 끝이라는 이제 구조를 예측해 본 걸로 알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됐나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뭐 배경 지식만 갖고 한 거는 아니고 글쓴이가 목적으로 하는 거,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 이런 것과 배경 지식이 합쳐져서 글의 구조에 대한 예측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선생님은 그 주되게 이제 단서로 참고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다양한 요소들을 단서로 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또 예측을 해내고 있죠. 이 나라라는 친구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단서로 해서 많은 내용을 우리가 예측의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구나. 이거를 지금 생각하고 앞으로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가문단을 먼저 보면요.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는 만남에서 시작된다. 만남 없는 관계란 있을 수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극히 드물다. 자, 그래서 쭈르르르 얘기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만남, 모든 관계가 만남에서 시작되는데 이런 다양한 만남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바로 첫 만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은 이 첫 만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추가로 예측한 거는 뭐냐면 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글에 나타난 단어를 통해서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예측해봤죠.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첫 만남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어질 내용은 바로 첫 만남이나 첫인상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뒤에는 이유가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형성된 인상을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첫 만남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얘가 앞으로 뭔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이제 예측을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첫 만남, 첫인상에 대한 내용을 아마도 이 사람이 얘기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바로 딱 들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나 문단이 나옵니다. 자, 나 문단에서는요. 우리가 사람들이 첫인상을 형성할 때 사용하는 정보가 어떻다?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막 참고해서 뭔가 합리적으로 첫인상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가지의 정보만 가지고 첫인상을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문장을 보니까 나라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사람의 첫인상이 단 6초 만에 결정된다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 아마 이 글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첫인상을 그렇게 6초 만에 쉽게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뭘 단서로 무엇을 예측했을까? 본인이 본 다큐멘터리를 단서로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대해서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 6번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의 배경 지식,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던 경험,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 글에서 이어질 내용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얘는 진짜 거의 한 문단 걸러서 계속 예측하면서 엄청 적극적으로 책을 읽는 것 같아. 그쵸? 자, 그래서 나 문단 이어서 보면은 이 사용하는 정보가 기껏해야 상대의 얼굴 생김새, 체격, 키 등의 겉모습과 몸짓, 말투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첫인상을 형성할 때 사용하는 정보가 요 3가지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다. 그 수가 굉장히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뒤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지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하지만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하지만 앞뒤로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표시죠? 앞뒤 내용이 비슷할까요? 반대될까요? 앞뒤 내용이 반대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런 좀 앞으로 나올 내용이 이전까지 얘기했던 내용이랑 반대되겠구나. 아니면 비슷한 내용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겠구나. 요런 표시를 해주는 요런 단어들을 굉장히 주의해서 읽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 하지만 이러한 정보만으로도 우리는 상대의 첫인상을 무리 없이 형성한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다양한 요소들을 다 종합해서 첫인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요 3가지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는 상대의 첫인상을 무리 없이 형성한대요. 무리 없는 정도가 아니라 첫인상만으로 상대의 성격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말투를 보니까 이 필자의 이런 그 첫인상 형성 방식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몇 가지만 가지고 첫인상을 형성하는 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할까? 부정적이라고 생각할까?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글쓴이의 말 표현, 단어를 보았을 때 필자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여기 나 문단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첫인상을 판단할 때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로 첫인상을 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요거를 지금 이 필자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요 중심 내용은 이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제한적 정보로 첫인상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필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단어나 말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다 문단에 보면 우리가 그 제한적인 정보로 첫인상을 판단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예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인, 얼마 안 되는 정보로 첫인상을 결정해버리는지 그 평소 일화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면 우리가 그냥 주장, 개념 요거만 띡 설명하고 마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정보를 더 자세하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읽는 사람, 독자의 이해를 훨씬 더 많이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이런 전략을 잘 활용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어떤 예시를 들어주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얼마나 우리가 제한적 정보로 첫인상을 판단하냐면 뚱뚱한 사람을 봤을 때 경우 낙천적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절제를 잘 못한다고 아예 생각해버리기도 한대요. 그 다음에 마른 사람을 보면 그 신체적인 그 말랐다는 특성만 보고 뭔가 지적이고 예리하지 않을까? 이런 갑자기 본 적도 없는데 성격을 파악해버리고 얼마나 예민하면 저렇게 막 매사에 막 예민하게 신경 써서 살도 안 쪘나 보다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경우도 있대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뚱뚱하다나 마르다라는 거는 어떤 신체적인 특징일 뿐이잖아요. 이 신체적인 특징만 보고 이 사람을 막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성격이 아주 이렇겠구나 하면서 아예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예시 맞죠? 그치?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날카로운 성격으로 단정해버리는 사람도 있대요. 자, 단정해버린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글쓴이는 역시 이 첫인상을 굉장히 조그만 정보로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죠? 그치? 자, 그래서 이처럼 이라는 말이 나오죠. 보통 이처럼 이라는 말을 쓰면은 이제 앞에 얘기했던 내용을 싹 한번 요약해서 결론을 이 뒤에서 제시해 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뭐 따라서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뒤에 있는 문장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야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경험과 지식을 잣대로 상대의 첫인상을 결정해 버린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처럼 뒤에 나오는 표현이 중심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다 문단의 중심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예시를 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상대의 첫인상을 결정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라 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그랬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남의 첫인상 결정하더라. 성격도 그냥 단정을 지어버리더라.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극히 제한된 정보로 그렇게나 조그만 정보로 형성된 첫인상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을까? 라고 하는 걸 보면 자, 이 왜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이 뒤에 나올 문장에서 어떤 이유를 얘기해주지 않을까?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단서입니다. 그쵸? 그래서 왜 그렇게 조그만 정보로 어떤 형성된 첫인상을 바꾸려고 안 할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또 가장 중요한 이라는 표현이 나와버리죠. 자, 그럼 뒤에 있는 게 중요하겠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로 가설검증 바이어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해주는 건 그거죠? 가설검증 바이어스 때문에 우리는 첫인상을 바꾸지 않는다. 이게 바로 중심 내용이겠죠? 물론 이제 상세한 그 구체적인 설명은 부족하지만 이 라 문단에서는 이걸 중심 내용으로 제시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단에서 나라가 뭘 예측했냐면 바이어스라는 게
바이어스라는 말이 편견이라는 뜻이라는 걸 참고했을 때 이 가설 검증 바이어스는 어떤 가설을 검증할 때 편견이 들어가는 현상을 말하는 것 같군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참고한 거는 이 바이어스라는 말에 대한 본인이 이미 알고 있던 배경 지식이죠. 그치? 그래서 이 7번에서 나라가 예측한 내용은 뭐냐면 바이어스라는 낱말에 대한 본인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그 가설 검증 바이어스라는 말의 뜻을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나라가 조금 어휘력이 매우 좋은 독자라는 게 느껴지는 게, 자, 여기 가설이라는 말은 얘가 이미 알고 있나 봐. 그쵸? 자, 가설은 뭐냐면요. 뭐 우리 과학 실험 같은 거 할 때 있잖아. 만약에 이거라면 뭐뭐이다 라고 뭔가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뭔가 실험할 때 아마도 물은 100도씨에서 끓을 것이다 라고 본인이 예측한 내용 있죠. 아마 그럴 거다 라고 세워놓은 예측 결과를 가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검증할 때 본인이 미리 첫인상으로 이 사람이 어떨 것이다, 얘는 예민할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해놨잖아요. 그 가설을 검증할 때 내가 이미 예민하다 생각했으니까 그 예민한 그 사례들만 모아가지고 얘는 역시 예민해 이러면서 자기 편견을 자꾸 막 개입시켜가지고 이 예민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해서 역시 내 말이 맞았지? 이런 식으로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바이어스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봤을 때 가설 검증 바이어스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지 않을까? 나라가 이 글쓴이가 미리 설명해 주기도 전에 다 알게 된 거예요. 그쵸?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 예측을 해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문단을 보겠습니다. 자, 마문단에서는 뭘 얘기해 주냐면 아까 가설 검증 바이어스 때문에 첫인상을 우리가 안 바꾼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이 뜻을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일단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다가 선생님이 가설 검증 바이어스라고 이렇게 줄여 쓸게요. 가설 검증 바이어스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일단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는 이 가설 검증 바이어스가 사용되는 예시, 진짜 가설 검증 바이어스라는 게 우리 실생활에서 드러나긴 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예시를 보여줍니다. 자, 가설 검증 바이어스는 일단 뭐냐면 첫인상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자기 판단이 옳다는 거를 증명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자신이 내린 판단에 들어맞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쉽게 잊어버린대요. 가설 검증 바이어스가 이런 개념이구나, 요런 내용이구나 라고 지금 알려줬어요.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알겠는데 잘 모르겠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줘요. 이렇게 하면 읽는 사람이 더 이해가 당연히 잘 된다고 했죠. 자, 과연 이해가 더 잘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뚱뚱한 사람은 절제력이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뚱뚱한 이 사람이 많은 행동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절제력이 부족한 그 본인의 생각에 부합하는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아예 무시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절제력이 좀 있는 듯한 행동을 해도 나는 이미 얘가 절제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제력이 부족해 보이는 행동들만 계속 기억하고 나머지는 그냥 절제력이 있어 보이는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얘는 원래 그냥 절제력이 부족한 애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과정을 거듭하면서 역시 뚱뚱한 사람은 절제력이 부족하다니까 내 말이 맞지? 이러면서 제멋대로 확신해 버린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본인의 어떤 그 가설 검증 바이어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자꾸 언어 표현, 단어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뭐 해버린다. 뭐뭐 해버린다. 그쵸?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요런 표현, 뭐뭐 해버린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가설검증 바이어스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가설검증 바이어스를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좋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뉘앙스인 걸 알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사회심리학에서는 가설검증 바이어스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8번에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예 무시해버린다, 확신해버린다 라는 이 글 속의 표현을 보니까 글쓴이는 이 가설검증 바이어스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8번의 경우에는 글 속에 나타난 정보, 그 중에서도 어떤 단어, 그 뭐뭐 해버린다 라는 표현을 바탕으로 해서 필자의 생각, 이 글쓴이의 생각 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글의 내용, 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글에 사용된 표현을 봤을 때 필자의 생각은 이렇고 결국 주제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 문단이 나오는데 바 문단은 뭐냐면 이 글쓴이가 방금 가설검증 바이어스가 존재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지라도. 그래서 그 글쓴이가 아까 얘기한 가설검증 바이어스가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나이더와 스완의 실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예를 들어서 화장품 광고를 본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 화장품은 피부 결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니면 주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냥 말만 하는 것보다 뭐 어디 뭐 화장품 시험 연구원의 실험 결과에 의함, 근거함 이런 얘기가 있으면 확 설득력이 올라가잖아요. 진짜로 좀 전문적인 기관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다는 거구나. 오, 뭔가 믿음직한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가설검증 바이어스가 존재한다. 얘는 이러한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가설검증 바이어스가 존재한다는 본인의 말에 대한 설득력을 아주 크게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 바 문단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바 문단에서는 우리 이미 읽어봐서 알겠지만 요 정도까지 이 실험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실험은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 가설검증 바이어스를 입증한 그런 실험 내용이죠. 그래서 실험 대상들한테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의 성격을 이제 판단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질문 12개를 본인들이 제시한 26개의 질문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그 가설검증 바이어스가 만약에 없다면 최대한 다양한 방면의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뭐 A 측면에서도 물어보고 B 측면에서도 물어보고 뭐 생활 습관 측면에서도 물어보고 성격 측면에서도 물어봐서 이 사람의 성격을 우리가 파악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게 아마 기대와는 달랐나 봐. 그쵸? 그래서 역시 하지만이 나오면 앞뒤 내용이 반대되겠죠? 우리가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려면 다양한 질문을 선택해야 했는데 실험 결과는 그것과 반대되게 대부분이 그 사람의 성격이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를 판단을 일단 먼저 한 다음에 그걸 자꾸 증명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질문만 선택했대요. 자, 이게 바로 우리 가설검증 바이어스였잖아요. 얘는 뭔가 뚱뚱하니까 게으를 거야. 절제력이 없을 거야. 라고 해서 절제력이 없는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들만 계속 기억하고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판단을 먼저 하고 선택적으로 뭔가 좀 증거들을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설검증 바이어스가 이 사람들의 실험 내용을 통해서 입증되었다는 것을 다문단에서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단은 실험 내용을 통해서 그 가설검증 바이어스가 입증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면요. 자, 4문단입니다. 자, 4문단에서는 가설검증 바이어스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아까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가설검증 바이어스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첫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라라는 친구가 이 문장을 보고 또 뭔가 예측했어요. 9번에서 볼까요? 가설검증 바이어스가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 글 속의 내용으로 볼 때 아마도 이 4문단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가설검증 바이어스의 사례가 이어질 거야 라고 예측하고 있죠. 이 글에 나온 글 속의 정보, 그 중에서도 글에 나타난 어떤 문장을 단서로 해서 요 문단에서 가설검증 바이어스의 일상 사례가 나오겠구나 라고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가설검증 바이어스의 사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쵸? 지금 나라가 진짜로 끝까지 예측을 진짜 많이 하면서 글을 읽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진짜로 나라가 예측한 대로 이어질 내용에서 가설검증 바이어스의 일상 사례가 나올까? 이거 한번 봅시다. 뒤에서 이제 본인이 예측한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중요한 과정이죠. 그치? 그래서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을 분류하는 혈액형 성격학이 들어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주된 근거도 가설검증 바이어스다. 자, 사람들은 상대의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우리 특히나 초등학교 때 아마 이런 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자, A형은 주로 어떤 성격 특징이 있다 그러죠? 소심. 자, B형은 활발하다. 이런 것도 있죠. B형은 바람둥이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자, 그 다음에 O형은 뭔가 친구가 많다. 뭔가 사교성이 좋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고, 그 다음에 AB형은 4차원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치? 그래서 요게 이제 혈액형 성격학 이건데, 말은 혈액형 성격학이라고 어렵지만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봤던 이런 내용을 혈액형 성격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맞아 A형 소심해, 맞아 나 B형인데 나 진짜 활발해, 나 약간 바람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다 가설검증 바이어스 때문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런지 부연 설명을 한번 봅시다. 사람들은 그 상대방의 혈액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성격이나 행동만을 의도적으로 수집하고 또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혈액형이 역시 성격이랑 관련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얘 부연 설명으로도 살짝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서 요 밑에서는 결국에 이 혈액형 성격학과 가설검증 바이어스에 대한 연관성이 어떤 예시로 드러나는지 그 예시를 설명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시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표현이 바로 가령이라는 표현이에요. 가령이라는 표현 뒤에는 보통 예시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표지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A형인 사람이 다양한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막 화가 나면 화도 막 내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여러 행동 중에서도 뭔가 내성적이고 소심해 보이는 그런 정보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A형 사람이 간혹 가다가 대범하게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더라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기억에서 사라진대요. 기억에 남는 거는 오로지 내성적이고 소심한 행동뿐이니까 역시 A형은 진짜 소심해 라고 혈액형 성격학이 맞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래요. 이거 이해되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 그쵸? 그래서
뭐 선생님 반에서는 뭐 얼마 전에 뭐 선생님 무슨 혈액형인 것 같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뭐 선생님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보고 선생님이 어떤 성격일 거다, 어떤 무슨 혈액형일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건데 사실은 뭐 혈액형이랑 성격은 별로 관련 없죠.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맞다. 우리도 가설검증 바이어스가 진짜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 글쓴이가 쓴 글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4문단에서는 가설검증 바이어스가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무슨 사례로? 그 혈액형 성격학이라는 사례로 이제 가설검증 바이어스가 좀 먼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도 진짜 많이 쓰이는구나. 요거를 알려주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쯤 넘어가서 근데 우리가 4에서는 가설검증 바이어스가 일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문단하고는 어떻게 되냐면 문단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까지는 가설검증 바이어스가 진짜 있는 거고 우리 일상에도 영향을 진짜 많이 미친다 했는데 이 문단에서는 그 내용과는 조금 반대되는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이 가설검증 바이어스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에 뭔가 진짜로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다 라는 것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그 가설검증 바이어스에 대한 본인의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바람직하지 않은지 일단 2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사람 성격을 나타내는 555개의 단어를 정리한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 뭐 혈액형 성격학처럼 4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555가지나 된대요. 그래서 일단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봐서 사람의 성격이 일단 우리가 가설검증 바이어스로는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다양하고요. 게다가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게다가라는 표현 뒤에는 뭔가 비슷한 내용, 뭔가 보충 내용이 이어진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런 표시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성격은 또 한 사람이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 말한 혈액형 성격학 이거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아예 틀리다는 거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번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성격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직장에서는 자상한 모습으로 일관하다가 집에서는 엄한 아버지가 되고 또한 그러니까 얘는 예시 1이고 뒤에는 예시 2겠죠.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수줍어서 막 말도 잘 못하다가 친한 친구끼리 모여서는 막 활발하고 막 말도 많고 막 깔깔깔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으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예시 1과 예시 2를 봤을 때 사실 사람의 성격에는 진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되죠?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글쓴이가 예시를 통해서 역시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읽는 사람들이 이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진짜 중요한 중요한 설명문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설명문에서는 일단 설명을 잘해줘야 되니까 읽는 사람이 이해를 잘해야 되니까 보통은 예시를 많이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시들을 봤을 때 일단 결론적으로 요약해봤을 때 사람의 성격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이 아 문단의 중심 내용이겠죠. 그래서 사람 성격의 다양성, 이게 바로 아 문단의 중심 내용이고, 요거는 사 문단과 당연히 반대되는 내용이죠. 우리 혈액형 성격학은 사람 성격을 4가지로 지금 줄여버린 거잖아.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글쓴이의 주장을 글쓴이의 주장과 제일 관련된 문단은 사실 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가면, 첫인상은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는 상대의 성격을 제한된 정보뿐인 본인의 잣대로 재단해서 마음대로 형성한 거라서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 이것도 글쓴이의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모두가 가설검증 바이어스 때문이라는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그래서 따라서 라는 말이 나오는데, 따라서 뒤에는 이 사람이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주제, 결론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 뒤에 문장이 그러니까 중심 내용이 되겠죠. 이 글 자체의 중심 내용이기도 하죠. 맨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가설검증 바이어스를 버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상대의 모습을 봐서 아, 얘가 진짜 이런 친구구나 하고 상대의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니까 이 자 문단이 이 글 전체의 주제, 이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보여주는 문단이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치?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라가 얘기하는, 예측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은 이 결론 문단을 보니까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글쓴이가 하도 이렇게 주장하니까 진짜 그렇네. 나는 안 그래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는 나라가 글에 나타난 정보, 뭐 글 내용 전체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읽기, 맥락 중에서도 주제, 이 글의 주제를 봤을 때 이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 예측해 본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거 이해되죠? 전에 첫 시간에 설명 다 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10번까지 나라가 예측을 잘 해봤고요. 결국에 나라가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예측하면서 보다 보니까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으니까 글이 훨씬 재미있네. 다른 글도 이렇게 읽어야지. 그러면서 예측하며 읽기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예측하며 읽기의 효과 뭐였죠? 글 내용이 더 이해도 잘 되고 기억도 잘 나고 흥미도 더 높아지고 글 읽을 때 집중도 더 잘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치? 그래서 이 나라처럼 우리도 글을 읽을 때 굉장히 예측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